이렇게 이른 새벽에 많은 우리 기자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오늘이 200일째라더라고요. 200일 몰랐는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200일, 100일 넘어서 200일이라고 축하한다고 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고 오늘 200일째 되는지 알았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건가요? 그 작년 6월 지난 200여일을 돌이켜 보니까 참 벅차고 한편으로는 참 바쁘게 지난 그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을 돌이켜 보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박병화 건 아닌가 생각돼요. 박병화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여러 가지 그런 이 손해 아닌 손해 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박병화 건 같은 경우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화성에서 기업인 한 50여 분이 같이 참관단으로 가셨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국의 각지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뭐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다들 우리 화성시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내년엔 더 많이 가야겠어.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인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런 세계 시장의 변화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거는 우리 화성이 최고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안산시장도 만났고 시흥시장도 만났고 다른 광역시장들도 잠깐 뵀는데 다들 대단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화성에는 기업이 많다, 또 기업 첨단 산업 도시다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다녀오셨죠? 저는 미국에 오늘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는데 짧게는 3년, 2,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뒤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귀국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화성시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갖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 처음 가보니까 민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 토렌스 시에 방문해서 시장이랑 한 하루 종일 시장이 구석구석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다니시는데 그 시청에 민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는 분이. 그래서 참 이게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한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민원인 상대로 일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일하는 것이 미국의 그런 기초 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비교를 좀 하면서 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예요. 미국 가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 시는 시민들의 전화 한 통화도 소중히 여기면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 그 한국의 행정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2023년도를 맞이해서 처음 시정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시의 시장들이나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해갖고 쭉 뭐 거창하게 막 브리핑하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 교통이든 복지든 문화예술, 관광, 체육 각 파트별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법적인 사무 그리고 우리가 계획된 우리가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무들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들께서 시간 되는 대로 오늘은 4건 정도를 브리핑해 드리지만 시간 지나는 대로 하나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말 드리면서 제가 6개월 지나면서 200일이 되면서 화성시장이 2023년도에 그래도 그런 법정 사무 또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사무 이외에 우리가 또 중시 여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꼭 중요도에 의한 순서를 매긴 건 아니고 제가 어제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오늘 저 시정 브리핑을 하는데 인사말을 드리는데 어떤 것들이 좋을까에 대해서 쭉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순서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공사 현장이나 산업 현장의 안전 대책을 더 강화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제 그저께 팔탄에서 물류창고에서도 그런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월인가요? 팔탄 향남에서 공장 폭파 사고도 일어났고,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도 일어났고 등등등 활동을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공사 현장이 그래도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체, 위험물이 있는 산업체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다 교육을 시킨다든가 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 법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서 명실상부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화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2023년도 현재 우리 인구가 96만 890 몇 명, 이게 12월 아마 중순 통계일 거예요. 되는데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100만 명의 시민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행정 조직도 갖춰져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100만 도시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특례시에 부여된 권한이 20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 게 올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만 특례시 준비 TF를 발족해서 거기에 민간인 분들도 좀 참석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해서 행정 조직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화성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한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쭉 추진하고 있는 건데 구청 4개 구청 설립도 강력하게 올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행자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이라든가 이게 정해지질 못한 것 같아요. 구청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 화성의 특수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반드시 4개 구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 또한 해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느꼈지만 우리 화성이 이제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올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22년 전에 우리 화성시가 군에서 시로 될 때 그때는 정말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의 변방이면서 그 농촌 도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촌 지역. 근데 22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고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하는 속도라든가 이 분위기를 깨지지 않도록 우리 올해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하는 거에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계속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20만에서 50만 명, 100만 명까지는 순탄하게 왔는데 130만, 150만, 200만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합시다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또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늦으면 6월, 7월 빠르면 그 전에라도 발족을 해서 체계적으로 화성 150만, 200만 시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제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균형발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을 시켜서 각 권역별 화성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 또 주민 편의 시설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화성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다지는 것이 올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세계적 아니면 국내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또한 우리 화성시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삼성에서 우리 화성시에 내는 지방 법인 소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 정도 돼요. 삼성에서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개 기업에 물론 의존하는 그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화성시의 지속 발전 가능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ASML이 동탄에서 기공식을 가졌는데 지금 ASML에 버금가는 그런 기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올해 안에 그런 성과를 내서 우리 화성시로 유치할 계획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유치됨으로써 파생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이번에 미국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 플러그 앤드 플레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스타트업 육성 기업을 가서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힘들겠지만은 여러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유니콘 기업, 그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23개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한국계 기업도 하나 있는데 아무튼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때 가서 보니까 CES 박람회 가서 보니까 우리 화성 지역에 그런 유니콘 기업이 3-4개 정도가 그 박람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몰랐는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외 시장 개척하고 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시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그런 유니콘 기업이 발생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거는 우리 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이 같이 스타트업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다수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성의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4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발표한 그 봉담과 진안 신도시가 있고 송산 그린시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봉담은 작년 12월에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지난직으로는 좀 딜레이가 됐어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이제 토지주들께서 수용 당하시는데 하여튼 적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또 자꾸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 3, 4차로 나눠서 아마 토지 기반 시설 공사가 수장 공사에서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차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4차에 걸쳐서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기반 시설이 착공되면은 2, 3년 내로 아마 아파트 분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산 그린시티가 보통 신도시가 이게 형성이 되고 나면 뒤에 가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여를 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국제 테마파크도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가 들어와서 2번 신세계 대표하고 관련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신세계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국제적인 IP사도 선정이 되었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이 작년 되고 나서부터 가장 중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들과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부터 일단 오늘 신년 인사에 28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작으로 권역별 4-5군데 권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정 브리핑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이 주요한 사항이나 현안이 있을 때 우리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브리핑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 교통, 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체육 뭐 생각해 보니까 하룻밤에 저녁에 누워서 생각하면은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관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근데 깊숙이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제가 업무를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다가 철도 문제에 대해서 13개 이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철도 문제만 해도 13개 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하다가 갑자기 복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도시계획 분야를 또 얘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분업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과 각 실국장님들께 그 파트별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책임감과 권한을 부여해서 각 분야별로 분업 시스템을 갖춰서 빠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화성 시민들께서 우리 화성시의 사자성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협고정신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고정신은 그런 낡은 거, 오래된 거 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를 가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진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그동안 잘못된 행정 관행이라든가 규제, 습관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감하게 버리고 적극 행정, 올바른 행정을 추진해서 명실상부 우리 화성시가 말로만 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와 우리 삼천여 공직자 2023년도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기자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 주시고 또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견, 우리 기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행정에서 수용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신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자분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지명을 받으면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탑뉴스 박봉석 기자입니다. 시장님 일단 고생하셨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 보면 오늘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선전 얘기를 하고 브리핑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국도, 예. 실문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제일 하두가 이제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돌다 보면 이게 문제가 터질 텐데요. 지금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전 시장님 때부터 일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가 마도에 보면은 현재 법무부 땅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 거기다가 지금 여자 교도소를 다시 신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은 화성 시민은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전 시장님들이 알고도 넘어갔는지 아니면 공직자의 한계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교도소가 원래는 외국인 보고소로만 됐던 거를 은근슬쩍 직업훈련 교도소로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안산하고 광명 시흥에서 진짜 강력범들이나 흉악범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1차 교도소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자 교도소를 또 다시 짓는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화성시에서 이번 시장님이 지금 굉장히 의지도 좋으시고 하니까 또 때마치 박병학 건이 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왕에 만들어진 거면 활용을 하되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더라도 뭔가 화성 씨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견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1시간 내로 브리핑 시간을 조정하시죠, 앞으로. 예, 그렇게 하고 마도 그 법무부 여자교도소 확장건에 대해서는 저도 한 2, 3주 전에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쭉 진행은 돼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인 송옥주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근데 여태까지 괘씸한 것이 늘 그렇지만 법무부가 우리 화성 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도 그렇고 법적으로는 뭐 그게 가능한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나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그런 건 설명을 하고 주민들하고 일단 합의를 본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지금의 법무부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하면서 한번 막아보는데 그게 아마 합법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다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에서 우리 여론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싸워서 또 우리가 얻어낼 것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 스포츠경제 김대일 기자인데요. 시장님과 그 경기도지사님은 이제 행정을 직접 일선에 해보시고 또 이렇게 단체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어떤 단점과 장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는 그래서 국과장들에게 부하들 직원들에게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수집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미팅을 통해서 그런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그런 그 행사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공직사회의 어떤 그 고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라든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선에서는 사실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 고정적인 부분들 좀 약간 그 공무원들만의 그런 어떤 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시기 위해서 그 경기도와 같은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시장님만의 또 독특한 다른 방식을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시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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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 구체적으로 그 위치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죠? 예. 그 뒤에 뭐 변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 담당하는 국장님 오셨어요? 제가 그거 위치는 알고 내가 그때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쭉 전부 똑같이 저도 9급부터 시작해서 실무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이런 애로사항 또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뭐 100이라면은 뭐 1, 2%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또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이런 제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그래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아이디어 도지사님 같은 거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책임감 있게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뭐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뭐 공무원들 하는 생각까지는 없고 인사상에 있어서는 몇 번 제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연공서열보다는 실적 위주로 하고 사업 책임 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좀
부여하고 또 국장님들을 통해서 국 위주로 하여튼 그 국이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국장한테 인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권한을 좀 이양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동안 쭉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정도면은 시장의 의지를 알 것이고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도 이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이 아니라. 한일상공회사와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무 협약으로 인해 화성시의 투자 유치가 활발한 기대되는데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 가서 그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 한국인들이 보니까 한 200-300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서로 그 MOU 서로 도와주고 받고 하는 거로 MOU를 체결했는데 저는 한국 기업이 그쪽에 투자하는 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망한 기업, 좋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화성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 해외 투자처를 찾으면 우리 지역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초보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처음 뵀어요. 저도 거기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 분들 처음 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우리 기업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세우질 못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현안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한 분만 마지막 더 받으시죠. 예, 시장님 시사일보의 최승호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이슈되는 내용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국제공항에 대해서 지금도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 화성시 같은 경우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이 정확히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 좀 말씀 한번 군공항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군공항 그래서 그 우리 부서 명칭도 군공항 이전 저지 대책과예요. 우리가 군공항은 그냥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군공항 이전 화성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는다 하는 게 우리 화성시의 입장입니다. 예. 시장님 생각도 저도 그렇습니다. 예, 군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거는 저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생각입니다. 예. 저 경기인 오해석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시정 브리핑으로 알고 있어요. 정례 브리핑.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신년 기자 간담회가 된 꼴입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인사하고 답변하고 빠지게 되면 그 뒤에 하는 정례 브리핑이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맥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당연하죠. 네. 수반에는 장이 빠지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한번 하시는 게 심도 있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좀 고려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저기 기자들 의견을 반영하겠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주기적으로 제가 뭐 분기별에 한번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자 간담회 이런 시정 브리핑에 대한 거는 한번 부서에서 다른 시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또하고 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개선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고 뭐 일정 잡는 분들이 저를 30분 단위로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여기 하고서 또 바로 가서 다음 일정이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건 정도 앞으로 진행할 다음부터 할 때는 제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요청 들어온 분들하고는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은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룹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이라든가 이 단체에서 간담회 요청하면은 우리 언론 담당관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이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해서 근데 개별적으로 한 분씩 하면은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시장실 앞에 지나가시다가 들어와 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잠깐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5분이라도 잠깐 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언제든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단체로다가 간담회 하는 거는 그런 그룹별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시장님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룹별로 진행되는 모임들이 지금도 무지하게 수시로 생기고 있어요. 그 생기는 이유가 시장님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 그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인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시장님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까처럼 다른 데도 지금 10년이 되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딱 별도로 하시고 그다음 정례 브리핑은 정례 브리핑대로 별도로 하시고 물론 횟수를 줄이고 심도 있게 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시장님은 지금 모임 차원에서 오라 그러면 없는 사람은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한 50-60명이 오시는 간담회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못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처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듣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10명 이내로 해갖고 원탁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그런 걸 간담회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간담회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설명이라고 보는데요.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질의를 마치고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번째 안건으로 민생경제국 주요 사업에 대해 박태경 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된 자료입니다. 당초에 2022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한 2.5% 정도였는데 금년도 2023년도에는 한 1.6%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5% 성장하는데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023년도 올해는 1.6% 성장 정도를 기대하면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과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또한 2022년도 1월 달에 저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1.25%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 11월 달에 3.25%까지 거의 한 2% 이상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달에 3.5%까지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기준금리일 뿐이고 대출 금융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는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주담보 같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6%에서 8.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또한 정부에서는 2022년도에 한 82만 명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환율 똑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1달러당 한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출을 전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 특성상 저희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해도 벌어들이는 거는 똑같은 금액일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2023년도에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은 10만 소상공인과 31만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은 특례 보증 사업과 특례 보증금 지원 사업, 이자 차익 보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37억 원인데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례 보증을 할 경우에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5천만 원까지 2천만 원을 증가시켜서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차익 지원도 당초에 금리가 뭐 한 3%에서 4%대는 저희가 2%를 지원해줘서 조금의 지원을 해줬지만 너무나 금리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에 2%에 있던 이자 차익 지원을 1% 더 올려서 3%까지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도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 규모인 3천억 발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매월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아무튼 최대 발행 규모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농민 기본소득도 저희들이 워낙 농업에 큰 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64억 정도 규모인데 이 금액 또한 전부 다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시민들한테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률을 봤더니 거의 99.3% 정도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화폐는 뭐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용처가 지역에 제한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5개 전통시장과 한 8개 상점가가 있는데 그 상점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한 75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화성은 기업이 굉장히 강한 큰 도시입니다. 저도 시장님과 CES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기업을 많이 지원한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 지원하고는 무관하게 CES에 참가한 화성시 기업들이 한 8개 정도 있었습니다. 작게는 자비로 한 1억 정도에서 많게는 한 4억 정도 그 정도를 자비로 전부 다 충당해갖고 CES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 화성의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삼성 같은 경우도 CES의 진짜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또 현대도 들어와 있었고요. 저희 화성에는 그 CES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메인 기업들이 저희 화성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근무 환경,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19억 원,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금년도서부터는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주거 환경 개선비를 한 1억 정도 해서 근무 환경 개선하는데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뭐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2,900여 기업들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거의 한 3,000여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그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는 한 13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탄 지역에 있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거의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4개소를 저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각 그 지원센터마다 거의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화성 R&D 사업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작년에 5억 정도 지원하는 걸 가지고 이 언론인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올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직원을 12명까지 이제 더 많이 늘려서 채용을 했다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R&D 지원 사업도 한 10억 정도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기업 육성 판로 개척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는 금년도에 현대자동차하고 모빌리티 관련돼 갖고 대규모 엑스포하고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이 이전에 한 총리님이 오셨을 때 현장에 가봤는데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류센터에 무인 뭐 물류 이송 장치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자동차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장애인들 이동 수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시제품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UAV라고 하는 그런 드론 승용 자동차 관련된 개발도 시제품을 제작해갖고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군산시 이런 데하고 저희가 이 박람회나 엑스포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3만 5천 농가와 5만 농업인을 위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서부터는 그 농민 기본소득은 당연히 6개월에 30만 원씩 해서 1년 60만 원 지원하는 그 농민 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월급제도 한 35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지원도 저희가 굉장히 젊은 도시다 보니까 전국 최대 규모인 410억 정도 지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 경쟁력 확보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지원과 고품질 쌀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 75억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34억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민 소득 지원 사업으로서 한 158억 정도 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전적으로 농가에서 재배해서 생산한 거를 화성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굉장히 소득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매년 한 60억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농산물 중 과일 같은 것도 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28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금년도 12월 말에는 이러한 민생경제 사업국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제활동 인구가 저희가 64만 7천입니다. 저희 화성시 인구가 지금 7만을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한 18만 정도를 빼고 나면은 저희 민생경제 사업국에서는 화성시 대부분의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뭐 생활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한 65만 3,470명 정도, 한 1% 정도까지 증가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체수인데 저희가 한 2만 7천 개 되는데 저희는 인구를 굳이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과 좋은 직장이 있다면 자연히 사람들이 정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 근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좋은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350개 정도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화성시 세수가 한 1조 5천억 지방 세수 중에 기업이 한 9천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59% 정도를 기업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갖고 저희들이 더 많은 세금을 저희 화성시에 납부해 주시면 결국은 그건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저희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연말에 발표한 거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GRDP 같은 게 경기도가 477조였는데 저희가 81조였습니다. 수원시 같은 성남시 같은 경우가 41조였고 용인이 31조인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로 GRDP가 높은 부자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농가 소득 증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농가당 5천만 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5,025만 원, 한 5.2% 증가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저희들 화성시가 더 많은 기업들 유치와 그다음에 화성시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얼마 전이가 저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지가 얘기한 맥킨지가 얘기한 부자 도시 저희들이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정 브리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한 가지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네, 한국스포츠경제 김도희 기자인데요. 올해 지금 그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그 전망이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수가 상당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계시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보니까 삼성 반도체가 거의 매출이 61% 정도 삭감됐다고 이제 4분기 때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세입 부서인 세무과나 징수과하고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세수 결함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그 송산 그린시티 남측 산단 부지에 이제 저희가 32개 필지를 저희들한테 분양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굉장히 산업단지 그 부지 면적도 좀 크고 저희들이 한 32개 필지에 한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이 예상되는 결손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완적으로 좀 주문을 드리면 그 유치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올해 유치를 한다고 그래도 올해부터 지방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원천적인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회피하신 그런 의도가 그거는 왜냐하면 올해 당장 지금 그 삼성의 기업 매출이 줄게 되면은 법인세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화성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수의 추계나 징수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나 이런 거는 우리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에서 예상되는 분명히 세수 결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규모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경기탑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지금 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방산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도소 뒤편. 아닙니다. 그럼 어디 말씀하세요? 그 국가산단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그러니까요, 거기요.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쪽에서 안 사시니까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제 저쪽으로 국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는데 고속도로를 연결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근데 길이 여기 굉장히 지금 많이 밀립니다. 원래는 8차선에다 6차선으로 줄어 있는 계획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하겠죠. 지방 도로가니까요. 근데 그 교도소를 어디서 어떻게 지금 현재 송산 마도 IC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 안쪽으로 도로 기반 시설이 돼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머지 사는 주민은 죽어요. 쉽게 말해서. 네, 어쨌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산업단지 분양 계획에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분양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동서간 도로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지금 소통할 수 있게끔 확보해 놨고요. 나머지 이제 77번 국도 같은 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안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막히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체도로라든가 아니면 우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지만 고속도로를 어디서 그쪽으로 IC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IC를 송산 마도 IC를 쓸 것인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도로 관련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네, 맨 끝에 분. 예. 네, 경인부의 정경만 기자입니다. 오늘 그 민생경제 사업국인데요. 저기 CES, 삼성, 현대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전임시장, 전임도지사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인데 정명근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경제사업,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어떻게 살릴 건지 진짜 현실적인 뭐 대안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 말고요. 정명근 시장의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 어려운 판국에 살아나갈 수 있는 정명근 시장의 공약이 뭡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언론인 분들께서도요, 조금 상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저희가 위기극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화성시에서만 작년에도 지금 2차례 지원을 했습니다. 규모는 한 100억 정도로 규모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저희 화성시에서 위기극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거의 10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거의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세세하게 설명드린 사항들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뭐 자금 지원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하다못해 그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인큐베이터 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새로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나 박람회 부분도 저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 이게 이전에 실시된 적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업들 대부분이 저희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도 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책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상점가나 아니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화폐 규모를 뭐 지금 늘려서라도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그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다고 볼 수 있는 저희 파트에서 관광 파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화성시 관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민우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예, 제가 그럼 지금부터 저희 그 화성시 여가문화 교육국 주요 사업 중에서 관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이제 조금 다르게 해안선을 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끼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서해안 황금해안길 관광동맥 구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과 개요, 주요 관광사업 현황, 화성시 주요 관광지 현황과 목표 및 기대 효과,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서해안 관광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게 좀 단절된 부분으로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8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군사 철조망에 따라서 철조망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자연 자원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해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광 그 주요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각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관광 동맥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해안 최고의
노을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저희 주요 해안 도로에 데크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황금 해안길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살펴보면 궁평 관광사업단지, 고렴산 해상공원, 제부도 근린공원 사업,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우음도 지질공원 트레일 사업, 그리고 데크 사업을 별도로 지금 금년도 4월까지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데크 사업을 3,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곡항과 고렴산, 제부도, 백미항, 궁평 이 아래쪽에 고운항까지 다 산발적으로 저희가 지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둘레길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해안 데크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4월 달까지 기본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부도에서 전곡항에서 송결리로 해서 이쪽부터 이제 시작해서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궁평항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파랗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두 번째 경기 둘레길 궁평 해안데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 둘레길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유치를 해서 경기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또한 전곡항에 지금 저희가 중상응암 해상데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검은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도의 해안데크 사업인데 지금 여기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도 이제 별도 이제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금년도를 비롯해서 2025년까지 저희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 제거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문제가 되지만 그거에 대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전환, 동서 불균형, 지형에 대한 불균형에 따른 동쪽으로 너무 치우친 서쪽에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지금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생태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최종 완료가 되면 전곡항에서 제부도까지는 서해랑 케이블카로 연결되는 연결 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전곡항에서 고렴산까지 넘어오는 부분, 제부도에서 송결리를 통해서 이제 해안선 데크로 계석이 연결이 되면 아까 단절되어 있었던 제부도, 전곡항, 백미항, 그다음 궁평항까지 이 아래로 이 부분이 연결되면 궁평항에서 고운항까지 매항리까지 바로 9.8km 방조제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서해안권의 최고의 해안 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해안데크 연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게 용역을 23년도 4월까지 완료를 시키고 23년 5월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 나오거나 정확한 이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도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투자 심의를 통해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연말에 일반 해역 이용 협의를 통해서 24년도 내년도 3월 달에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258억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를 예측하고 있고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은 1,007억 정도가 지금 1,07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21억 5,600만 원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용역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실시 설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한 966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여행을 간다 왔을 때 특이한 점이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굳이 왔을 때 바람 한번 쐬는 이 정도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산업이라든지 발전제 쓰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 정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을 설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부분은 되는데 체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백미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그랬던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궁평항 같은 경우는 궁평 종합관광단지를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가도 뭐 앉아서 놀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해성 군락지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칠 수 있는 부분은 되고 거기서 이동한다 그러면 궁평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잠시 후에 저희 교통도로국에서도 브리핑이 있겠지만 이 노선과 유사한 해안도로가 지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해안도로가 만들어지면 고속도로 변에 이제 건물들 주요 도로변에 생기는 것처럼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쓰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로 주변에 보면 궁평 관광단지를 만들었을 때도 주민들은 지나가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게 개입할 수 있게 직접 거기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를 조성해내는 부분도 필요하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또다시 좀 표현이 가할지 모르지만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저희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카페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들어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점은 최대한 빨리 이것을 구축하여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저희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쪽에 좀 중점을 두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계 노선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화성 시민신문 윤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최대한 빨리 예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환경 전문가 부분에 좀 자문을 받은 결과 이렇게 장거리에 해안 데크를 하는 사례가 거의 전무하고 선진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용할 부분 이용하고 보존할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계에서는 이렇게 해안 도로와 장기간 데크가 되는 것이 좀 환경 파괴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의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좀 변동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려면 빠른 추진보다도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수합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을 가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충분히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평항 있는 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화도나 우음도 이런 부분들을 우선 추진을 합니다. 그 필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해안도로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중복되거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매치를 같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17km 정도의 2m를 데크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전부 해안도로를 데크를 까는 게 그 해안 데크를 전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들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그 과정은 저희가 용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여기 두 번째, 예, 네, 첫 번째. 예. 여기 먼저. 어디죠? 아니, 전 단순한 것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 지하에 보면 궁평항에서 100mm까지 도로를 301호선 저기 공사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있거든요. 8페이지에. 근데 이 도로에 보도는 같이 깔리는 겁니까? 궁평항에서 100mm로 연결한다고 여기 8페이지 하단에 돼 있는데요. 그 이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같이 깔리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해안도로 같이 설명하실 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의는 그만 받고 기타 저기 문의사항이 있으면 홍보 담당관절 하시면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계속 손들으셨는데, 예. 네, 중부뉴스 조영숙 기자입니다. 네. 얼마 전에 화성시에서는 화성습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반하면 해안데크 연결하는 사업은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입장의 추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성시에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지금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화성시에 있는 갯벌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이쪽 남쪽에 매항리 쪽하고 화성호에 대한 지금 매항리 앞바다 쪽하고 이쪽 화성호 이제 내측에 있는 습지라든지 이쪽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까지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는 이 그 데크 구상과 같이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해안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방벽을 쌓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쓸고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그 모래라든지 갯벌층을 쓸고 나가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그 손을 안 댑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교통도로국 주요 사업에 대해 김기용 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지금부터 4통 8당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1.4배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순환 도로망 연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동서 및 남북 간의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 화성시 내부 순환망을 구축한 후 주요 간선 도로와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6개 도심 생활권 간의 이동성 향상 및 산업단지 물류 수요 처리를 위한 4통8딸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가지로서 첫 번째,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 해완 경관 도로 조성, 안전한 보행 환경 보도 설치, 자전거 도로 조성 순입니다. 첫 번째로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서간 균형 발전 및 장기 개발 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서, 남북 간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내분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순환 도로망은 총 7개 노선의 연장 64.18km이며 4개 노선 26.11km가 개설 완료되었고 3개 노선 38.07km는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개설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개 노선은 바란 남양, 매송 동탄, 화성 오산 간의 고속화도로이며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총 1조 7,106억 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2027년도에 바란 남양 고속화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2031년 매송 동탄, 2032년 화성 오산 고속화도로를 개통하여 내부 순환만 구축을 통한 화성시 동서간 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좀 흐리게 나온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구간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쪽 매송으로부터 세설동 쪽으로 가는 매송 비봉강 고속도로도 그 차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남의 이택지 지구의 일부 구간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연결이 안 돼 있는 이 실선 구간 3개 구간을 연결하게 되면 내부 순환 도로망이 확보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 경관도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관도를 개설하여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개 노선의 18.6km이며 현재 2개 노선 7.9km는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1개 노선 4.5km는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미개설 1개 노선인 송산 고포에서 지화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6.2kg을 2030년도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해안 경관도로 조성을 통해서 화성시 해안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 환경 보도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남북권의 보도 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보행 약자를 위한 장애인 보도 시설 및 정비 공사를 포함한 보도 신설, 노후화 보도 재정비를 2026년까지 총 28.4km 구간에 실시하여 보행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라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관내에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 중심의 녹색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동북권 및 향남 지역은 도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을 확대하고 서남북권 지역은 해안 및 하천변 도로를 활용한 레저용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민선 8기 공약인 남양 공평한 자전거 도로와 바란천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화성호와 남양호 등 서해안 관광 자원을 활용한 레저용 자전거 도로 조성을 통해 쾌적한 자전거 주행 여건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바란천 자전거 도로
노선을 확대하여 향남 2지구에서부터 남양호 구간을 개설하고 2026년까지 총 8.6km 구간을 재정비하여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는 한 가지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화성 습지까지 이 동화천을 타고 연결되고 있고요. 이제 발안 쪽에서 남양호, 그다음에 남양 쪽에서 아까 얘기한 해안 경관도로가 조성되면 같이 자전거 도로가 그 옆에 붙기 때문에 그걸 타고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네 번째 안건으로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 주요 사업에 대해 시내 마을 버스 그다음에 택시와 관련된 사항 순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확충인데요. 현재 화성시 광역버스는 39개 노선에 337대가 운영하고 있지만 꾸준히 저희가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방향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에 서울 시내 그 교통 혼잡으로 인한 버스 총량이 있고요. 코로나19 확산, 그다음에 철도 사업 지연, 그다음에 운수 사원 부족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11월 광역버스 입석 중단 전면 시행 등으로다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23년도에 총 3개 노선 25대의 광역버스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탄 이신도시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 10대하고 동탄 이신도시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가는 노선 10대, 그다음에 판교역 방면 노선 5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광위와 확충 계획을 갖다 대광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버스의 감해 운행 없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대광위의 3개 노선 24대의 준공영제 전환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 그 전세 버스를 작년보다 증해해서 160회까지 투입을 하고 2층 전기버스 56대를 운행해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과 그다음에 입석 관련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마을 버스에 대한 확충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농어촌 지역에 복잡한 노선이 있고요. 신규 택지 개발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역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교통 변화가 많아서 환승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동탄 이신도시에 신주거 문화타운 신동이죠. 그쪽 인구 추가 유입 계획이 있어서 병점역 방향 그 수요가 노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승 체계 개편은 올해 농어촌 지역인 장안오정 지역의 그 지선 간선 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고요. 주민주도로 노선을 만드는 이음 버스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그 정남, 봉담, 향남 등 그 지역의 9개 노선에 10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수요 응답형 버스 DRT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동탄권과 향남권에 저희가 20대를 신설하는 등 총 71개 노선 80대를 변경을 하고요. 30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노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탄이 신주거 문화타운에서부터 변정역까지 2개 노선 5대와 동탄 장지동에서 병점역까지 1개 노선 5대 등 총 3개 노선 10대를 신설 및 변경 중입니다. 이런 조정을 통해서 버스 노선을 통합하여 배차 간격을 20-30% 정도 줄이고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은 공공형 버스와 이음 버스를 그리고 DRT까지 연계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을 1 내지 2% 정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1.2%인데요. 그거보다는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공급 확충입니다. 저희 시가 인구가 계속 늘고 지역이 계속 개발은 되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량제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국토부가 제4차 택시 총량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희가 20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21년 6월에는 그 총량제 지침 개정 의견까지도 낸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22년도 1월에 국토부가 재산정 기준을 좀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지난해 9월부터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택시 총량 설명회를 갖고 증차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하면 총량 계획 수립 당시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5% 증가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재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택시 총량 수립 당시인 2019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수가 14.7% 증가했기 때문에 재산정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고요. 등록 외국인 비율이나 공공용 택시 운행 횟수 등이 총량 조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국토부에 택시 총량 재산정 승인을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월 중에 사업구역이 같은 오산시하고 더불어서 택시 총량 재산정 용역을 실시를 하고 6월에는 이제 경기도의 심의를 요청해서 저희가 계획된 대로다가 재산정이 된다면 2024년 말까지는 2자릿수 정도의 택시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총량제 지침이 시의 현실을 반영해서 택시가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총량제 지침 개정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의 이러한 그 광역교통 및 시내 마을버스 택시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의 신설 과정은 저희가 하는 부분보다는 대광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서울시 협의, 그다음에 노선 신설, 심의를 갖다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승인이 난다 했더라도 운행 준비 기간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대강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화성 시민신문 윤미 기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 화성 시민으로서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어서 계획 세워주시는 감사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화성시 경우 저조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충 계획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 제도가 전국에서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버스 인력난이 제가 알기로 심각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재했을 경우 한 100명 정도의 인력난이 부족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 채용을 할 때 공개 채용 절차에서 인적성 검사인가? 그 부분에서 탈락되는 그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좀 수정할 만한 계획이나 보완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교통약자 저상버스 확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부터 그 법이 좀 바뀌어서 그 신규로 출시하는 버스들은 그 저상버스로 다 이렇게 확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예산도 굉장히 좀 많이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 신규로다가 운수회사 쪽에서 대폐차 할 때는 그 저상버스로다가 위주로다가 이렇게 확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영버스가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운수 종사자 부족에 대한 부분은 좀 전년도부터 좀 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운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배달 쪽에 좀 수입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가 내준 수보다 지금 공영버스 운수 기사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인적성 검사와 관계된 부분은 조금 그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그 운전과 관계돼서는 좀 신중한
그런 자격을 좀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저희 시에서는 진행을 안 했었는데 촉탁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그런 그 자격과 그런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을 갖다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또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운소 종사자 확보를 위한 예산을 갖다가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기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공영버스는 놔두고요. 지금 현재 이쪽 서부랑 지금 좀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쪽에 확충인데 동부에 확충한 거 그 정도면은 출근 시간만 퇴근 시간만 지나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서부 쪽에 보면은 향남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 남양 송산 이쪽으로는 보면은 저녁 되면 암흑입니다. 암흑.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끊어져서 버스들이 없어요. 마을 버스가. 물론 여기 버스에 보면 기사분들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너무 불친절합니다. 무인 양반들이 쉽게 말해 손을 들고 잠깐 타이밍을 놓쳐서 배를 누르면 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버려요. 그럼 그분은 뭐합니까? 걸어서 집에까지 가야 돼. 얼마나 교통적으로 위험합니까 이게. 시에서는 보상을 해줄 텐데 보전을 해줄 텐데 이거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서부 쪽에 보면은 또 택시가 없어요. 배짱입니다. 콜센터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동부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시장님도 말씀하신 균형적인 교통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그 저희 관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을 느끼시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브리핑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 근로자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하고의 연계에 대한 부분은 좀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고쳐야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너무 빨리 이렇게 끊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0시 반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운소회사하고 그런 부분은 좀 따져서 저희가 인간의 기준으로다가 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그렇게 안 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 부족 부분하고도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지금 보면은 새로 작년까지 있어요. 그 작년하고 작년에서 확충해가지고 좀 신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 안 된 데가 너무나 많아요. 네.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지나치고 잘못하고 교통사고 유발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잡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서부 쪽에 보면 없습니다. 전무예요, 전무. 택시 승강장 얘기하시는 아니 버스도 마찬가지. 버스. 어쨌든 그 택시에 대한 부분 그 뭐 합쳐서 이제 무정차나 뭐 그런 부분까지도 불친절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운수 회사들하고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택시 부족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좀 넓은 지역에 비해서 1222대밖에 택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갖다가 저희가 그 운행 안 하는 요인을 택시 부족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이번에 총량제 재산정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획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균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택시라는 부분을 갖다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정남부터 이제 서부 지역 쪽으로다가 운행되는 게 100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요번에 그 재산정 요인에 들어가는 부분이 택시 그 행복택시라 그러죠. 그런 그 택시에 대한 농어촌 지역 택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3%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서부권에 이렇게 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뉴스 조영숙 기자입니다. 화성시는 땅이 넓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운송 수단 중에 전철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노선도 없고 발전도 되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 도시철도 트램 신설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듣고 싶은데 오늘 브리핑 자료에는 없어서 더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트램에 대한 부분 좀 가장 변화가 좀 상반기에 있을 거는 이제 3월 정도 가면은 그 기종 선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의 그런 그 외형이라든가 그런 그 급전 방식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시민들 의견을 동탄 이신도시를 중심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외형이나 그런 차종 선택을 할 거고요.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진행이 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 착공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고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홍보 담당관실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 부서를 통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